마지막 의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미투 반박 보도 사건이 있어요. 아주 메인의 큰 이슈는 아닌데, 일단 그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 이분이 지금 오늘 아마 그 경향신문 앞에서 강진구 기자 징계하지 말라는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구 기자는 그거죠. 박재동 화백의 미투에 대해서 글 썼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후배 권력입니다. 후배 권력. 그 후배 권력이 지금 선배들을 경향신문 독립언론실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이제 언론지부 소속인데 여기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유이곤이에요. 유이곤이에요. 어서 많이 들은 새끼인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 최고의 기레기 아닙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도 수개월 전부터 썼던 표현 조중동경. 왜 그게 왜 만들어졌는데? 유이곤 같은 놈들이 경향신문을 조중동과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그런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 유이곤 그런 데서 지금 이제 징계위에 해부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해서 박재동 화백에 관련된 미투는 뭔가 의심할 점이 많다가 핵심이에요. 네, 새로운 증거도 이렇게 발견됐고 하니까 그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2차 가해다. 라고 그 강진구 기자를 후배들이 이제 몰고 가서 결국에는 내부 징계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향신문의 그 뭐 젊은 후배 기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기자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언론의 독립,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건 언론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자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 보도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진실 보도라는 그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을 독립시키는 거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조 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향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을 하면 경향신문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이라는 그 언론사가 왜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느냐. 그러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건 그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항상 완벽한 걸 원합니까? 그런데 채널A 압수수색 할 때도 우리가 비난을 했지만 언론 독립, 표현의 자유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범죄 사실이 기자한테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을 받는 게 시민으로서 기자 예전에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거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어떻게 언론의 자유에 들어가냐고. 근데 이게 후배 권력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갑질이다. 이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문사가 민주적인 조직이 되려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의견을 들어줘야지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무슨 막 백화시즘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성폭, 미투 사건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두루뭉술한 논리를 갖고 계속 입을 닥치게 만들죠. 강진구 기자의 이 기사도 결국은 4시간 만에 삭제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재동 화백에 미투를 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거죠. 성추행 당한 이후에도 박재동 화백에게 주례를 요구했다는 뭐 이런 내용이 사실 그 기사의 주류였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은 그걸 삭제를 해. 그리고 후배 기자들 중심으로는 이러이러한 꼬투리를 잡아요. 뭐 이거 뭐 편집국에 보고 없이 뭐 출고됐다는 등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김용민 TV나 고발뉴스 나가가지고 자기들 후배들 욕했다고.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시켜서 징계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동재만 우리가 언급하였지만 경향신문의 유익원인은 한동훈하고 친분이 없을까요? 이해됨?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후배 권력이라고 또아래 틀고 앉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이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무슨 진보 세력의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세상 제일 족 같은 게 이런 거야. 친일청산하고 비슷해. 저쪽에 구호학은 그대로 있어. 근데 민주화가 되면은 엄연히 어마어마한 구호학이 그대로 살아있어. 주호영, 네. 박덕흠 같은 게 그런 거야. 또는 윤석열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검찰 권력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 민주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역사도 모른 채 경향이나 한겨레 그 후배 기자라고 하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의 애들이 갑자기 갑툭튀해가지고 우리는 정도를 걷는 언론이 돼야 돼 하면서 어느 편도 안 들다가 평상시 때는 문재인 정부 이전의 정부는 그렇게 물어뜯지 못하던 애들이 문재인 정부 같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날부터 계속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언론 최소한 조중동 그렇게 안 하잖아. 아 그렇죠. 항상 일관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싫다는 게 돈 없는 조중동 짓 하는 경향 한겨레를 욕을 하는 건데 지금 경향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배 권력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반조국, 반민주, 그리고 찬성 패미, 반문재인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건데 잘 지켜보세요. 이게 경향은 스스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동 화백에 대해서 억울한 면에 보도하면 안 되나요? 이걸 왜 막나요? 저는 이걸 막는 데에는 유익원 같이 뭐 검찰에 친하게 이렇게 검찰 출입하면서 본인이 검찰이 아니고 사법시험에 패스하지도 않았지만 본인이 마치 샤넬 매장에서 일하면 샤넬이 된 듯한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데 훌륭한데? 한동훈이나 본인과 친하던 검사들이 끈이 떨어졌을 때 유익원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런 유익원 같은 기자가 그리고 후배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패미 성향이에요. 예를 들면 경향이 이번에 페북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죠. 유호정 짱 그 원피스 입으면 왜 안 돼 이거를 본인 그 개인 계정에 올려야 될 걸 경향신문 페이스북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것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경향이 가지고 있는 그 후배 권력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완전히 그러니까 선배들이 잡지 못하게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 이런 기사 싫으면 이거는 반패미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세력과 너무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투. 근데 그 이상의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권력자가 있어. 위계에 의한. 그래서 막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어쩌네 저쩌네 그 성격상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인데 지금 김재련 등도 답을 못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일어난 사건이야. CCTV도 없었어. 뭘 만졌어. 그 사건하고 다르잖아. 4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주장을 했잖아.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럼 박원순 시장 등의 미투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가 4년 동안이나 외쳤어. 그렇게 표현했지? 예. 4년 동안이나 시정해달라고 외쳤어.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언젠가 이것을 내가 법적이든 뭘 써먹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꺼내놨던 게 뭐야? 비밀 대화 요청이었잖아요. 예. 그 외에 한 건도 없어. 그래서 서울신문에 곽병찬 논설 고문이 이런 글을 씁니다. 칼럼에. 광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게 또 서울신문 똑같은 방식이 후배 기자들이 2차 가해다. 2차 가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일단은 맞겠지만요. 나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면 박원순 시장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반론권도 없어요. 세상에 되게 많은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래 성추행 한 걸로 치자라고 사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유일하게 사과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알고는 계세요. 청와대 차원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개인 차원의 사과를 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일관되대요 지금. 예. 진상 조사가 끝난 뒤에 박원순 시장이 잘못이 있을 때 내가 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정 책임자 사과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련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 광기라고 어떻게 썼겠어요 언론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 2차 가해가 우려되니 누가 죽었든 아무 이야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방송으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재련의 남편이나. 김재련은 역사가 있잖아. 예. 박근혜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역사, YTN에서 지 남편 잘렸던 역사 다 같은 결이야. 이런 문제들을 논설 고문께서 못 씁니까? 뭔가 이상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비서에 대해서 개인 신상 까고 싶은 생각 전혀 없거든. 예. 우리는 김재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2차 가해야. 그러니까 그게 사안 자체가 성폭력이 됐든 뭐 환경 문제가 됐든 뭐 어떤 뭐 가정폭력이나 뭐 어떤 이슈를 꺼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가치가 나머지 가치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환경운동을 했던 그 분위기 한 10년 전에 그 시민들이 왜 불편했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환경 논리로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운동이 힘을 잃었잖아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운동 했던 사람들이 목표했던 거 달성했나요? 아무것도 한 거 못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니까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개인의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묵했던 시절에 선배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극복해 오면서 달성해 온 건데 그 바탕 위에 활동하는 후배 활동가들이 여성의 가치를 다른 인권보다 다른 남성이나 아동이나 뭐 아버지 가정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여성만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민들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인권 위의 여성. 보고 있는 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 주장의 말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여성 중요하죠. 여성 인권 복원하고 강화시켜야지.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방법, 실현하는 방법이 남성 꺼져, 남성 제기해 이런 방식이면 아무리 맞는 말 해도 불편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재련 변호사가 너무나 민감한 부분을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재련 변호사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시민들이 마음속에 불편하고 있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찌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뭐 그동안 누린 게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식의 침묵의 외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어떤 식으로 변질돼가지고 지금 힘을 잃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과 법적으로 그 단죄받아야 되는 일이 또 있기도 하지만 뭐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 우리도 동조한다니까. 우리 가족도 여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여성이 아니야. 문제는 이게 잘못된 광기 같은 선동에 의해서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례도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투만 하면 저거 꽃뱀이네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누가 미투를 외치면 사회 누구도 받아들일 만한 시스템 속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진짜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정말 인권 유린당했구나라고 느끼는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놓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노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는 뉘앙스로 마지막 글을 쓰셨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더 이상 자기 측근들이나
단골 식당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들어가는 그런 정권이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나는 그걸 봤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마지막으로 쓴 그 몇 줄의 글에 억울함이 보이더라고. 뭐냐면 끄트머리 안녕으로 끝내요. 네. 내가 그걸 봤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에이씨 세상만 다 싫다. 니들끼리 잘 살아봐 느낌이 나는. 앞부분 되게 정중했는데 그 느낌 되게 강했다고. 맞아요. 박원순 시장 성정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겪으면서 이 뭐 서울신문 곽병찬 논설 고문하고 또 경향신문의 지금 이 기자님 강진구 기자하고 이걸 징계하겠다고 덤비는 놈들이 미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쯤 이런 것들이 미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해본 적이 있는 기자들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실제로 검찰의 난에서 언론의 난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위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본 기자들일지 한번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 미투가 뭔데? 여성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구가 유지되겠니? 진짜. 사실은 그 미투에 깔려있는 게 정말 미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정부를 어떻게든 타도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순수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같이 깨어있는 여성 시민들이 절대 동조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죠. 예. 보람이도 그렇지? 이게 절대 아니고 저 동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386 세대하고 젊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 꼰대라는 프레임이 나 이 미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민주 진보 정권에만 국한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다가는 너무 꼰대임에도 불구하고 꼰대라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이쪽에 있는 그 세대들에게 뭔가 이런 프레임을 자꾸 입혀서 뭔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데 민주 시민들께서 좀 깨어나셔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한 번쯤 읽어보셨을 고소장 초안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것은요 박원순 시장을 나쁜 사람 만들기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고소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을지는 충분히 반론을 들어봐도 충분히 됩니다만 박 시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론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박원순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게 사실일 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박 시장이 이랬단 말이야. 근데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보는 게 전 정답일 것 같고 뭐 오랜 시간 동안에 경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우울증도 겪고 있다는 건 난 이렇게 보면 최소한 언론인들이라고 하면 이 광기의 시대에 일종의 패미 덕재의 시대에 나는 그 덕재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외치는 게 진짜 언론이죠. 정부에,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 언론계에 있는 사람, 여성계에 있는 사람, 세상에 그 모든 사람이 박원순 시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외칠 때 나 혼자라도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점은 없는가라고 한 번쯤 물어보는 게 언론이죠. 그걸 후배 기자들이 징계를 내요? 알겠습니다. 또 혈압 올라가네. 나 또 아플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하나 피할만 하나 네. 해도 될까요? 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청년단체 유스타즈라고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오늘도 그 만드는 작업을 단체 그 하는 작업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에 이제 저희가 알림이 황희두 씨 채널하고 그리고 유정우 TV라고 그 채널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유스타즈. 네, 유스타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좀 가라앉히고 밥 먹으러 갑시다. 또 당 떨어지네. 그 요즘 유튜브 광고 중에 그 8.15 문재인 탄핵 집회 그게 나온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광고 같은 것들은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사용자 기반으로 그 AI가 설정을 하거나 랜덤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우리 쪽
유튜브 채널만 보는 게 아니라 저쪽도 뭔 말 하나 보자 하고 그렇죠. 보니까 광고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성향 때문에 AI가. 그 광고를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좀 조심스럽지만 유튜브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노제팬 했을 때랑 똑같아요. 유니클로 광고가 뜨면 유니클로 광고를 또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유니클로는 광고료를 우리한테 지급합니다. 그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 광고가 나오면 분노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그 광고가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이 광고를 내야 돼. 그렇죠. 뜯어먹자고.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새날에 왜 이 광고가 나와 하면 할 말이 없지. 그걸 이용해 먹자고. 그 전에도 그런 논리였었잖아요. 일본과 무역 전쟁할 때 일본의 광고가 나오면 일본한테 광고비를 청구를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보세요. 공감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힘겹게 싸우고 있는 유니클로를 그저 이런 방식으로도 응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새날 수요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아직 한번 해봐. 좋아요 한번 눌러 봐야겠다. 좋아요가 만 개 됐니? 그래도 눌러주세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자, 물러갈게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마치고 있다가 새날은 9시에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아픈 두 남자의 송 작가의 이야기. 병상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